네, 여러분 이제 자료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온라인으로 이제 그 수강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시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제는 미리 공개가 되고 지금 이 시험 시간에서 1시간 정도 뒤까지 아마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 첨삭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 굉장히 이제 좀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조금 시험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전에 가셔서 좀 덜 당황할 수 있어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이 어떤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 당황스러운 문제, 이제 그런 좀 돌발 상황,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겪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지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계속 시험을 봐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한번 보시면 네, 일단 그 아주 간단하게 OT를 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사와 경조를 조금 같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막 불필요한 것들을 길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낭비 같아요. 시간 낭비 같아서 대부분의 것들은 조금 비슷하고 조금 뭐만 보셔야 되냐면 강의 소개와 그리고 강의 진행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강의 소개 부분에서도 같아요. 뭐가 같냐면 목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GS 2기 동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셔도 사실은 요거를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강사를 이번에 변경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번에 강사를 변경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기본서를 지금 변경하지 않고 그냥 수강을 해도 무리가 없겠느냐, 괜찮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어떤 수험서를 사용을 하셔도 사실은 저는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한된 시간 동안 완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수준까지 도달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책을 바꿨을 경우에 단권화된 책을 바꿨을 경우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시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고 사실은 어떠한 좀 수험서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사는 조금 제가 제 책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과 관리 같은 부분이라든지 노사 파트라든지 그런 좀 약간 뭐 평가의 뭐 공정성이라든지 뭐 주체 부분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특이하게 더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응이 안 될 수 있는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신림동에 있는 대다수의 책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거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통일됐다시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권화된 책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잘 활용을 하시고 다만 이제부터 조금 제가 뭐 알려드리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넣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2기 동안 단권화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 부분에서 모의고사 출제 스타일을 한번 좀 보시면 최근에 이 경영조직론 출제 경향이 문제의 배점을 잘게 쪼개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관계들을 길게 복잡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출제하는 스타일도 좀 길고 복잡한 사실관계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같은 문제는 있잖아요. 오늘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길게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아 지금 이 내용이 이 쟁점이 지금 감정노동을 쟁점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들을 주고 그것을 포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어떤 형광펜을 사용을 하셔서 내가 어떤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아 지금 이 지문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파본 검사하는 시간을 이제 드리죠. 그때 여러분들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정말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쟁점이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알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이런 어떤 이런 경향, 출제 경향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출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요 지금 순서대로, 요 스케줄대로 지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조직 연구의 기초와 개인 차원의 연구인데 이 조직 연구의 기초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제 수험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조직 연구의 기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요. 체크를 하세요. 지금 다른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직 연구의 기초에는 첫 번째로 조직의 개념. 그러니까 조직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존재한다.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조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목표 들어갈 거고요. 조직의 목표.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효과성 평가예요. 조직의 효과성 평가.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 현대적인 모델,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모델 그 내용이 지금 조직의 연구의 기초, 그 안에 들어가는 출제 범위입니다. 그리고 뭐 조직과 경영, 뭐 조직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관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좀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 차원의 연구 플러스 조직 효과성 평가 이게 출제 범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플하죠. 4월 23일부터는 그래서 집단 차원의 연구, 조직 차원의 연구고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조금 특이하게 7회차, 8회차부터 전 범위를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출제 경향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경향이 좀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보다 경조가 조금 더 약간 이제 좀 경직적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이슈와 이슈, 뭐 쟁점과 쟁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덜 했는데 최근에 계속 이런 어떤 그 지원자의 풀 자체가 수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다양한 쟁점들을 이렇게 가로지으면서 이해하고 이제 뭐 그거를 현실할 수 있는 능력들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집단 차원에만 좀 국한되지 않고 조직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집단 차원의 쟁점을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회차를 이제 전범위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그 GS 2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거. 그래서 질문하기, 그래서 질문 창구와 질문 방법도 역시 동일하고, 그리고 1기 자료. 1기에 들으신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1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만 저에게 메일로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여러분들 인사랑 경조를 그냥 같이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리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인사면 인사, 경조면은 경조, 아니면 인사, 경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꼭 제목의 앞에다가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지문을 한번 보시면 이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지금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문이 아니에요. 그런 지문이 아니고 읽어보면은 지금 이게 감정노동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빠르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간 이유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의 좀 눈을 뭔가 이제 흐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내가 읽어야 할 텍스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뭔가 이제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일부러 넣는 거. 근데 이제 오늘 문제는 좀 쉽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저는 좀 이제 내면서 아 이거는 뭐 다 줬다. 그냥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 그냥 약간 널널하게 가자. 그쵸? 근데 막 머리를 또 막 부여잡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막 부여잡고 이제. 네, 쉬웠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을 한번 보시면 최근 조직 행동에서 감정 연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제가 일부러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지금 문장들을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감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지 논의의 중요성을 좀 써달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모범 답안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이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어떠한 감정과 관련된 상황이 뭐냐면 감정 노동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사실은 고객의 만족도에도 그것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잘 전염이 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 이 관리를, 감정노동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아예 짚어주는 그런 답안이 좋은 답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친절하게 제가 이런 어떤 힌트를 드렸고, 그리고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쓰고 그리고 조직이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중에 무엇을 쓰는 것이 유리할까요? 뭐를 써야지 점수가 나올까요? 1-2문에서 무엇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냐면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서 문제라고 짚어줬던 부분을 문제로 그냥 빼버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활동의 저하라든지 그래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그 추상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예요? 직무에 대한 태도와 조직에 대한 태도, 지금 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관리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직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1-2문에서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을 쓰라고 했네? 그렇다면 정서적 사건 반응에 의해서 감정 노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써주시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어떠한 환경이 있죠. 그런 환경으로부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반응을 느낍니다. 감정 반응.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직무 성과와 직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때 이런 어떤 그 변수들이 그냥 일렬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서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절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절하는 변수가 지금 그래서 확보와 개발 단계에서 이 조절 변수를 특히나 더욱더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1-1문에 감정 노동 써주시고 첫 번째 대목차로 이제 감정의 의
의라고 쓴 이유는 이제 개념과 중요성을 아우르기 위해서 의라고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개념 쓰시고 감정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별표하세요. 그래서 감정은 개인이 직면하는 환경에서 주의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유발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례, 해당 사례가 알려주고 있는 쟁점, 즉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 감정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신속하게,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욱더 빠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당위성이 있다 라고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노동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노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감정 노동의 개념을 써주시고, 감정 노동의 개념을 쓸 때는 여러분들 실제적 감정과 그리고 전시적 감정의 개념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지금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감정 부조화 개념을 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감정 부조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세 가지 행동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측면에서 지금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감정과 전시 감정이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서로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감정 부조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감정 노동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감정 노동의 세 가지 행동이 가식적인 행동과 내면의 행동이 있고, 그리고 진실 행동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식적인 행동과 진실 행동을 나누는 어떠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감정과 전시된 감정의 어떠한 일치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감정의 분리, 그래서 두 개의 감정을 반드시 우리가 써줘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빼놓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점수가 감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목차로 감정 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어떤 직무 태도, 조직 태도에 대한 문제로 조금 국한을 지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은 답안이 되겠다라고 해서 직무 만족의 개념, 항상 개념을 먼저 써주시고, 그래서 직무 만족이란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은 자신의 실제 감정에서 소외됨에 따라서 성취감 저하를 겪는다. 그래서 우리 그 일기에 배우셨던 내용이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소진을 느꼈고, 그리고 비인간화를 느꼈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취감이 굉장히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태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항구적인 번영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과정에서 일체감과 몰입과 충성심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조직 몰입이죠. 그런데 조직 몰입에는 이제 정지규 세 가지의 몰입의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인 몰입은 무엇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경험에 따라서 정서적인 몰입이 촉진이 되는데, 정서적인 몰입이 감소되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직무 만족에도 문제가 생기고 조직 몰입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1-2문에 이제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개념 쭉 써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브릿지를 넣어 놓은 거예요. 앞쪽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들, 즉 직무 만족이 감소되고 조직 몰입이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 의하면 감정 반응을 관리해야 하고, 그러한 감정 반응은 다시 한번 개인 성향이라고 하는, 즉 종업원의 특성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이 어떤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 따라서 종업원의 특성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론의 내용을 쭉 써주시면 돼요. 쭉 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감정의 형성, 그리고 감정 반응, 그리고 이제 개인 성향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작업 사건이 항상 같은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그림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 도식을 떠올려 보시면 무엇이 조절을 하냐면 개인의 성격과 그리고 감정 지능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그 책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감정 노동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서 6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6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그 감정 반응 목차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건과 감정의 관계는 개인의 성격.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기의 성격 동그라미에서 감정 지능 동그라미 하자라고 했고, 그 성격을 우리가 그래서 빅5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빅5 써야 되고 감정 지능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과 감정 지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구나. 그래서 확보 단계에서는 빅5 모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개발의 단계에서는 감정 지능을 개발을 시켜주면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두 번째 대목차에 그래서 조직이 감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짧게 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조직이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 어떠한 작업 사건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러한 작업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절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부정적인 직무 태도 발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 확보 측면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핵심으로 두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특정 성격을 확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개념 써주시고, 이제 빅5 성격 모델 개념 써주시고, 이론의 내용도 그래서 쭉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론의 어떤 일반론을 잘 깔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조금 또 그 인사와 경조의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쓰라고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반론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보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보 단계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이론의 일반론을 잘 깔아주시고, 개발 단계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이론을 잘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좀 이론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일반론을 빠짐없이 다 잘 써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짧지만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론의 내용,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이것들이 이제 조금 분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정말로 이 책에 있는 것만큼 다 길게 쓰면은 시간 내에 쓰지 못하죠. 뒤에 쓸 거 우리 또 있어요. 왜냐면은 감정지능도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을 조절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단어들 빨리빨리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답안지에 쓴 요 내용 있잖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반응의 수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제가 일기 때는 그 부제로 달아놓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제 2기에 그 진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제가 쓴 단어들을 핵심 단어로 해가지고 부제로 달아두세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즉 조직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즉 조직이 지금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조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직무와, 그래서 이제 PJ핏과 PO핏이 모두 적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래서 주어진 성격을 바꾸기보다는 애초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에 뛰어난 그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을 확보하자. 그런데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위에서 깔았던 그 일반론, 이론에 의하면 정서적 안정성을 가진 구성원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성실성을 가진 구성원이 목표 집중도 높고 끈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과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서적 안정성을 가진 구성원, 성실성을 가진 구성원을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는 것이 조금 좋겠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이죠.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개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의 개념 써주시고, 학습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요 감정지능을 개발 파트에서 뺐기 때문에, 개발 파트로 뺐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지능 개념 써주시고, 이론의 내용도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이렇게 쭉 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론 잘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암기를 잘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조직의 개발 방안. 조직의 개발 방안에서 그래서 즉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그 책에 감정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은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자기 효능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학습 파트로 한번 가보세요. 학습 파트로 가보셔서 거기서 우리가 학습 파트에서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86페이지를 보시면 86페이지에 자기 통제와 자기 규제, 이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성공한 경험이 이제 자기에게 미리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론에 의하면 이제 대리 경험까지도 그 사람의 어떠한 간접적인 성공 경험으로서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데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자기 효능감에 의해서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 통제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통제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하여서 성공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대리학습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감정 부조화,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실패, 그런 어떤 자기 감정으로부터의 소외를 겪고 있지만 결국에 나에게 이 과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목표를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여기다가 투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결과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쉽죠? 쉬워요. 이 정도면 진짜 쉽지. 여기만 이제 여기 잠깐 앞에 페이지 잠깐 넘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경조 경영조직 단문형 테스트 1회차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관리에서는 따로 이렇게 그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단문형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냐면, 일기에 아마 보셨던 문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던 문제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분량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점짜리, 그러니까 그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50점짜리, 25점짜리, 25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조금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뭔가 암기를 잘 하면은 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이제 그냥 단순한.
그래서 좀 매 시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부분은 조금 이제 복잡하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시는 거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연습이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저랑 같이 할 필요가 없을 뿐이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조도 분명히 암기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문형 테스트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100점짜리 분량의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간혹가다 근데 제가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책에다가 좀 단권화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그때마다 특정 지어서 무슨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인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문제를 저랑 다 풀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저랑 같이 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회차에서 문제 1문에서 좀 뭐를 보셔야 되냐면 2페이지에 홀랜드의 성격 직무 적합 이론을 한번 보세요. 2페이지에 홀랜드의 성격 직무 적합 이론. 그리고 책에서는 3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책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다가 그 첨부한 요 자료는 일기에 드리지 않은 자료고 더 추가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에 보신 분들도 요 자료는 더 확인을 하셔서 좀 책에다가 붙여두신다든지 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책에는 좀 리아생 모델이 굉장히 좀 간략한 형태로 이제 축약된 형태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그 줄글로 산문 형태로 제가 좀 바꿔가지고 성격 특성과 그리고 선호하는 직무, 과제와 직업, 그래서 그러한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책에 없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R형, 현실형, 그래서 I형, 탐구형, 그리고 A형, 예술형, 그리고 S형, 사회형, 그리고 E형, 진취형, 그리고 C형, 관습형,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런 어떤 모델을 책에 좀 잘 정리를 해두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면 그래서 그 조직 파트는 뒤로 일단 빼고 25페이지 이제 개인차부터 쭉 볼게요. 개인차부터 쭉 한번 보면 인사와 다르게 경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조는 이제 하나하나 파트를 이제 천천히 친절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인사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막 또 이제 난 맨날 변명만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경조를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근데 다만 이 뭔가 좀 다른 쟁점과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쟁점에 이제 잠시 이렇게 갔다가 오는 요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이 다르고 그 출제를 하는 어떤 그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나 약간 또 이제 또 막 이제 오늘 오은지 쌤 강의 막 어땠나요? 또 막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자주 보진 않아요, 진짜. 네, 진짜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왜 보이지? 내 눈에 약간 칵테일 효과, 여러분들. 지각에서 칵테일 효과. 나에게 유의미한 정보만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또 내가 너무 오늘 또 강의를 또 나만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나의 어떤 그 주장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또 그랬나. 또 약간 또 그런 생각에 좀 잠깐 빠져 있어가지고 변명을 또 해봤어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경조는 굉장히 친절하고 재미지다는 거. 왜 누가 약간 이랬는데? 엥?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잖아요, 경조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아침부터
행진 때 한 번 털려, 인사 때 막 이제 거의 막 이제 종아리 막 여기 후두려 맞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경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가잖아. 막 아까 막 집에 가는 거 내가 잡지도 않았어. 응.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가세요. 가서 인강으로 들으세요. 네, 힘드니까 우리 이제 같이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LMX 리더십, 우리의 이런 어떤 그 상호 교환의 질이 높아져야지 서로가 좋다. 윈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행위의 영향 요인,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관리와 동일하게 경조가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경영조직론이 있어야 하는 어떠한 존재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죠. 인간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관리도 똑같았죠. 인적 자원인 인간을 수단으로 하여서 기업의 목표인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 경영조직론도 똑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경영조직론의 목표인데,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어떠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 파트와 집단 파트와 조직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행동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는지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첫 번째 프레임워크가 이제 개인 파트, 개인입니다. 개인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이 지각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 이 사람이 해줘야 하는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조직론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차, 그래서 능력과 성격. 그래서 능력 부분은 이제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능력들은 일단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의성 같은 부분은 그림 7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지에 따라서 창의성이 매우 많이 발휘될 수도 있고 혹은 창의성이 매우 적게 발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관리를 잘하면 많이, 관리를 못하면 조금.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이제 그림 7번에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이게 뭔가 단선적으로 아메바일에 의해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들을 쓰시오,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어떠한 사실관계들을 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당신이 조직개발 전문가라면, 당신이 뭔가 컨설턴트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3년 동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함을 부여하고, 그러한 직함, 그러니까 즉 공인 노무사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실관계들을 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당신이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의 무슨 요인들을 고려하여서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틀을 사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뇌피셜이 아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설. 제가 지난주에 합격생을 이제 만나서 이제 30기 합격하신 분을 30기 합격하신 분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 멘트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분이 막 이렇게 답안지를 막 열심히 써서 냈는데 제가 거기다가 마지막에 재밌게 읽긴 했다. 재미는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너무 재미는 있었다. 그러니까 읽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왜냐면 막 그분이 무슨 구찌 얘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굉장히 막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을 막 뽐냈어.
근데 물어보는 거엔 대답을 안 했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뇌피셜을 그렇게 막 약간 열심히 쓰셔서 되게 재밌다. 소설, 약간 한 편의 소설 이제 재밌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안 되죠, 여러분들. 뇌피셜을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사용을 하실 때 이 모델을 활용을 하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격의 부분에서는 성격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31페이지의 상황 강도 이론과 그리고 이제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황 강도 이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상황 강도는 적절한 행동, 동그라미 치세요. 적절한 행동.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적절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조직 개발의 전문가인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조직 개발의 전문가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래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명일제기 4가지를 갖고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자 따셔가지고. 그리고 자, 두 번째에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한번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너무 생소하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좀 여백에다가 좀 쓰세요. 활성화 동그라미 치시고 활성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면 제도의 목적에 구성원이 부합하게 행동하는 정도라고 쓰세요. 활성화. 자, 활성화. 항상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행동. 그런데 그 행동을 무엇에 부합하게 하냐면 우리 조직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싶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정도로 활성화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목적에 구성원이 부합하게 행동하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일단 좀 정립을 해 놓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그래서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 즉 TAT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또는 개입 활동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슬래시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특정 성격 특성을 그리고 다시 한번 슬래시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예측해준다. 그리고 성격 동그라미 치시고 성격을 우리가 올포트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지 혹은 비활성화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냐면 이 성격은 뭐예요, 여러분들? 대응 방식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대응 방식이라고 쓰자. 대응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냐면 특정 제도는 특정 성격을 통해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특정 제도는 특정 성격을 만났을 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 제도의 목적에 구성원이 부합하게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성과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도예요. 이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성과를 촉진하는 거거든요. 촉진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성과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A라고 하는 종업원과 B라고 하는 종업원이 만약에 있다고 볼게요. 얘네들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외향적이고 그리고 성실성이 뭔가 높다. 그래서 이제 그 낯선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제도를 보여주었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당초에 추구했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누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을 통해서 이 성과급을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성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성격만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TAT에 의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뭐 B 같은 경우는 뭐 정서적인 안정성이 좀 낮다. 그럼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촉진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과가 촉진되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즉 비활성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그래서 플러스 하세요. 그러면은 이걸 조직에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조직은 TAT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예측하고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B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TAT를 통해서 얘한테 이러한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즉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격 특성에 만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직은 TAT에 따라서 거기 쓰세요. 조직이 TAT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얘가 비활성화될 건지 활성화될 건지를 예측을 하고 비활성화될 것이라면은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예측하고 제도를 도입할 것.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성격과 조직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성격을 뭐라고 본다? 성격이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기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변경하는 것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미 적합한 상태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을 그러니까 그러한 지원자를 우리의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선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에서의 홀랜드 그리고 이제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의 슈나이더 유인테출 이론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두자, 알아두자. 그 이제 주요 성격 변수들도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통제 위치 한번 보세요. 통제 위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통제 위치의 뭐 개념과 내용 뭐 이런 걸 쓰시오 이게 안 나오겠죠. 뭐를 봐야 되냐면 3번 목차에 통제 위치에 따른 조직 행동의 차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내재론자가 외재론자보다 동기의 수준이 높다. 즉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통제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또 보상이 결정될 때 학습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즉,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될 때 학습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할 경우에 내재론자에게 학습을 시킬 경우에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성과와 직결된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론자는 참여적 관리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 리더십을 이제 보실 때에도 부하의 어떠한 그 내재적인 동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내재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지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어떤 재량,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리더십의 부분에서, 동기의 부분에서, 학습의 부분에서 지금 이 통제 위치라고 하는 것이 개념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비록 37페이지에 있지만 이 개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각을 한번 또 빠르게 볼게요. 지각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각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특히나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적인 인색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지각, 인지적인 인색자로 존재하는 것이 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냐? 지각을 토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죠. 지각을 토대로. 그러면 지각의 문제에서 지각을 토대로 결국에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즉 타인에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이 지각이 이제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굉장히 이제 즉각적인 어떠한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굉장히 이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인상에 의해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지각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냐면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죠. 논리적으로 지금 저 사람의 행동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논리적으로 뭔가 지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것이 이제 귀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떠한 지각의 방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각 이론에서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42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대인 지각이 나오죠. 대인 지각. 즉 인간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이제 뭔가 그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뭐 스키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토대로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이제 자동적 사고에 의해 이제 인상 형성 이론이죠. 그러니까 인상 형성 이론에 의한 자동적 사고죠. 하지만 사람이 항상 그런 식으로 지각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행동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고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래서 이제 켈리의 귀인 이론에 의한 통제된 사고가 있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와 통제된 사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각을 통해서 지각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1년에 한번 출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치관으로 넘어가셔서 가치관의 개념과 가치관의 좀 특징을 한번 보세요. 가치관의 특징, 개념 읽어보셨고 이제 특징을 한번 보시면 가치관의 특징을 목적과 그리고 사회화와 지속성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2번의 특징, 가치관의 특징. 2번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개인의 가치관이 그가 사회화 동그라미 치시고 지속성 동그라미. 사회화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어떠한 인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사회화 과정이 여러분들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뭔가 수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 안에 있는 개인들이 대체로 대체로 유사한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화적 가치에 홉스테드 문화 차원이 들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무사 17년에 한번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5년 전에 한번 기출이 된 거고, 기출이 될 당시에 여러분들 이게 기출이 어떻게 됐냐면 국가 문화의 하위 차원을 뭐라고 봤냐면 행동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행동 차이의 원인을 문화 차원의 차이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A 국가, B 국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이유, 행동의 차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각각의 국가가 다른 식으로 갖고 있는 문화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뭘 쓰라는 거냐면 이게 그 문화 가치관을 쓰라는 얘기죠. 왜요? 이 문화는 뭐기 때문에? 갑과 을의 하나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습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행동의 차이의 원인이 이제 문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문화 가치관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이제 두 나라 근로자들의 행동의 차이의 원인일 수 있는 국가 문화의 하위 차원들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이제 2기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가 기출 리스트라고 있어요. 기출 리스트가 뭐냐면 이 경영조직론 문제에서 이제 좀 경영지도사, 경지사랑, 그리고 이제 노무사랑, 그리고 이제 행시, 그리고 또 뭐였지? 그런 어떤 문제 풀들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페이지, 해당 쟁점 옆에다가 스티커를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붙여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쟁점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출제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출제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지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두시라고 그거를 드린 거라서 그 작업을 좀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을 쭉 한번 보시면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에 대해서 조금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지금 장기 지향성이 왜 지금 뭐 인내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단기 지향성이 소비를 지향하고 빠른 결과인데 뭐 얘가 전통에 대한 존중이고, 그래서 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를 뭐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장기 지향성 문화가 왜 장기일까요? 장기 지향성 문화와 단기 지향성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지향성 문화는 여러분들 유목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이 단기 지향성 문화가 발달하게 된 어떠한 배경이 뭐냐면 영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농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런 녹지, 그러니까 뭐 풍요로운 어떤 녹지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민족이 굉장히 뭔가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해서 어떤 특정한 그 지도상의 영토에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 여러분들 단기 지향성 문화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조직에,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지금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토가 없었다는 거죠.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 그래서 막 아랍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먹고 살려고 뭐를 이렇게 추구를 했냐면 떠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합니다. 상업을.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할 때 여러분들 난 어때요? 어차피 나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빨리 결과물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지금 이 사람이랑 나랑 뭔가 뭐 이런 뭐 신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떠한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명예 자체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뭔가 불성실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어떤 그런 좀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저해받을 짓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를 내가 떠나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위치를 떠나버리면 나는 거기서 지금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추구하고, 그래서 어떠한 뭐 근검 절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백에다 좀 이거 써두세요. 장기 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단기 지향성 문화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기 지향성 문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 지향성 문화인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뭔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들 최소 1년은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가치관에 일탈하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경우에는 굉장히 창피를 많이 줘요. 창피. 그래서 이 어떤 집단 규범, 사회적인 어떤 규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1년 후에 만약에 농사가 망해. 어떻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제도 지내고 막 이런 어떤 뭐 천문학도 막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고정적인 장소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단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만 여기 살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검 절약, 그래서 당장은 뭔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나는 어쨌든 이 집단에서 계속 존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이제 절약하고 인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강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좀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단기 지향성 문화에서 그러면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의무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일시적으로 이 거래가 지금 성사되기에 앞서서 저 사람과 내가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사회적인 어떤 위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어떠한 위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당장 나의 어떠한 명예.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막 서부 영화 막 이런 거 막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막 장고 이런 거 재밌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해요? 총을 막 쏘고 야 너 나와봐. 저기 사막에서 야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뒤돌아서 쏜다 이거잖아요. 너가 나의 명예를 지금 실추시켰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는 집단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사람 내가 죽여도 내가 뭐 아무도 나를 지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명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지금 즉각 확인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단기 지향성 문화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특징인데 호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혜성이 높다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냐면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이랑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거래를 할 생각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뭔가 이익을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나에게 보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즉각적으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눈이 호혜성, 그런 것이 굉장히 이 단기 지향성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시고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할게요.